안녕하세요. 기영쿤입니다. 이번에 1.2 베타 버전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어서 출시하자마자 바로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타이밍 좋게 가장 어렵게 플레이하자는 디스코드 모집글이 보여서 참석을 했고 2026년 3월 21일 3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모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주 엘리베이터 100배, 제작 2배, 소모 전력 5배는 그대로 가고 이거는 무작위로 가고 전체 수도 낮은 시드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도 공장을 지키기에 조금 바쁘기 때문에 진행 단계마다 한 이벤트하고 팁 위주로 짧게 요령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은 사구 사막에서 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건물이 지어져 있고 녹화한 것도 없고 해서 그냥 예전에 했던 작업을 그냥 그대로 재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휴대용 채굴기를 대량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은 셈이지만은 그 당시에 철, 구리, 석회성 노드에 이렇게 휴대용 채굴기를 많이 설치하고 옆에 이렇게 제작대를 인치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휴대용 채굴기 하나가 이렇게 분당 20을 생산을 하는데 이는 채굴기 세대가 MK1 채굴기 2대 1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력 5배 모드에서는 그 생산 건물 전력이 너무 높아서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손수 제작은 바이오매스 단지를 건설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다음 오버클럭을 연구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능력은 도급한 브릿지 세대를 이렇게 오버클럭을 해서 1단계를 75시간 만에 완료했습니다. 2단계가 열리자마자 우리는 석탄 발전기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도 낮은 노드에서 MK2 채굴기를 200% 오버클럭하여 석탄 발전소 8대를 건설했는데 멘탈이 나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재료와 노력에 비해서 그렇게 전력이 크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석탄 발전기 8대를 지을 때 물추출기는 3대를 사용하는데 이 물추출기 하나의 전력이 100MW를 먹고요. 그 다음에 아까 MK2의 전력이 187.5MW를 먹습니다. 그러면 이 석탄 발전기가 하나당 75MW를 생산하니까 전력 이득이 112.5MW밖에 안 남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이 최선이어서 우리는 최대한 석탄 발전기를 건설하러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석탄 발전소보다 바이오매스 발전기가 더 효율이 좋아 보여서 우리는 더 많은 바이오매스를 위해 붉은 대나무숲, 북부숲, 그리고 사구 사막 오아시스를 벌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벌목을 하면서 맵 연구에 필요한 재료와 그리고 소모슬럭과 하드드라이브 그리고 모서구체를 수집하는 탐험을 같이 병행했습니다. 이번에 1.2 버전에서 새로 출시한 스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폰은 특수 탭에서 이번에 1.2 버전에서 새로 생긴 건물인데요. 원래는 죽으면 무조건 허브에서 태어나지만 이 스폰을 미리 설치해두면은 스폰이 더 가까운 건물에 한해서 그쪽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폰은 이 외계 기술의 이 가운데 쪽에서 연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했냐면은 설정에서 인벤토리 유지 기능을 켜고 재생성을 눌러서 이렇게 텔레포트 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맵 정중앙에 스폰하고 하이퍼튜브 캐논을 박아서 저희는 적은 전력으로 이렇게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공중 토대에 벨트만 올려서 운송을 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맵 전역이 전부 다 그렇고 여기 있는 토대를 보시면 이것도 모두 다 멀리서 자원을 끌어쓰기 위해서 저렇게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 원래 여기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창창한 숲인데요. 이것이 다 벌목을 해서 지금 다 이렇게 휑하게 변해버린 겁니다. 이런 작은 나무보다는 이런 큰 나무들이 더 자원을 많이 주기 때문에 아마 큰 나무 위주로 벤 것 같고요. 여기 아래에도 원래는 나무가 다 있어야 하는데
나무가 없습니다. 전부 다 벌목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나무들을 여기서 간이로 가공을 해서 저희는 여기다 바이오매스 발전단지를 지었습니다. 다시 중앙에서 하이퍼튜브 캐논을 이용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전력 5배 소모 모드에서 최대한 전기를 아끼면서 할 수 있는 하이퍼튜브 캐논입니다. 하자마자 2초를 세고 2키를 빠르게 연타하면은 발사가 돼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날아갈 때는 액체 바이오 연료를 제트팩에 메고 있으면은 최대한 활공 시간을 길게 해서 바로 이렇게 집으로 날아갈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지금은 접속하지 않는 팀원이 만들었는데요. 멀리 있는 멍멍이를 데려오기 위해서 저기 거인숲까지 토대를 설치해서 열매로 유인을 해서 데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멍멍이는 한 2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잡댐부터 저기 슬러그하고 노벨리스크 등등의 고급 아이템을 주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농장을 만들어 두면은 되게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기같이 되게 척박한 난이도에서는 정말 더 효율이 좋은 것 같고요. 이제 건설을 완공한 순서대로 제가 지은 공장과 팀원이 지은 공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철빈 공장입니다. 강철빈 공장은 처음에는 강철빈만 생산하기 위해서 만든 공장이었는데요. 현재는 리모델링을 거쳐서 다용도 골조를 거쳐서 자기장 발생기를 만드는 공장이 되었습니다. 강철빈 공장은 처음에는 석탄 2개, 철 4개, 석회석 5개 노드로 만들었는데요. 다용도 골조 대체 레시피를 활용하기 위해서 가까운 원유 노드 2개를 추가로 끌어왔습니다. 공장 설계할 때는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지금 설계는 모델러가 1.2 버전의 업데이트 되기 전에 수동으로 계산해서 저런 형태가 나온 겁니다. 레시피 대부분은 바닐라 모드에서 좀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레시피들을 위주로 사용했습니다. 이제는 엔딩까지 필요한 전자기 자기장의 재고가 충분히 있어서 이 공장을 고중량 모듈 프레임 공장으로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고중량 모듈 프레임에 사용되는 아이템이 유사해서 매우 쉬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노말 게임에서는 철 광석을 철괴로 만들 때 손실이 없는데 레시피 2배 모드에서는 한번 가공해서 손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철주개 레시피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오히려 광석만 사용하는 기본 강철주개 레시피가 더 생산이 높은 이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철 파이프의 효율이 일반 게임에 비교하여 대폭 상승합니다. 정리하자면 우주 엘리베이터 2단계에서는 되도록 강철주개 기본 레시피를 사용하시고 3단계에서 순수한 철주개 레시피를 발견했다면 간단한 강철주개 레시피와 철파이프 레시피를 상황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이것을 늦게 알아서 지금 강철빈 공장을 리모델링 할 때 반드시 어디서 물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 공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여기는 원유 노드인데 이 원유 노드는 제가 고무로 직접 바로 생산을 해서 이쪽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용도 골조 공장에다가 고무를 충족하려다 보니까 고무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원유를 바로 고무를 생산하는 레시피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도 무선 전력 스위치를 달았는데요. 제가 전기가 이게 하도 정전이 많이 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다 보니까 그냥 메인 공장에는 이런 식으로 거의 다 무선 전력 스위치를 다 달아줬습니다. 그리고 같은 팀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저만 알아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주기를 좀 해준 모습입니다. 지금 이거는 간단한 강철주기의 레시피를 사용하고 있는 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1층에는 이제 철 주개로 가공하는 곳입니다. 지금은 재련소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나중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물을 어떻게든 끌어와서 정제소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2층에는
콘크리트를 가공하는 곳이 있고, 이 콘크리트를 이제 단단한 강철 주개로 해서 이렇게 강철빔으로 만드는 공정까지가 모두 2층에 있습니다. 강철빔 재고는 이렇게 쌓여 있고요. 3층을 가시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인 이제 다용도 골조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기계는 총 12대를 이용하고 있고요. 지금 창고가 엄청 많은데 이 창고 안에 다 다용도 골조가 이렇게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7만 개 가량 쌓여 있는데, 지금 이거 외에도 자기장 발생기도 게임이 끝날 때까지 쓸 수 있는 양이 쌓여 있어서 이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은 재고는 이렇게 강철 파이프하고 포장된 산업용 빔으로 만드는 공정을 이렇게 따로 해놨은 모습입니다.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강철빔 공장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기다란 토대가 있습니다. 이 기다란 토대를 통해서 모듈식 골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다용도 골조로 생산이 돼서 다시 저쪽 공장으로 나갑니다. 저 토대는 이 공장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아주 긴 라인으로 이어져 있고요. 아마 엔딩을 볼 때쯤이면은 이런 모습은 아마 다 없어지고 아마 새로운 공장으로 바뀌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벌목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지열 발전기를 연구했는데요. 지열 발전기 건설 재료로 고속 커넥터가 들어가는데 제조기가 없어서 제작대에서 직접 제작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전체 수도 낮음에 레서피 2배 모드여서 3번의 공정을 하다 보니 기본 모드와 비교하여 8배의 재료가 들어갔는데요. 모든 간헐천에 지열 발전기를 설치하는데 대략 4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동 배선기, 지능력 녹음판, 석탄 발전소는 저의 베스트 듀오 아싸라니 님이 완료해 주셨습니다. 특히 석탄 발전소는 맵에 있는 대부분의 석탄을 개발해서 많은 전력을 얻을 수 있었고 벌목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 250시간 만에 전력 생산 약 2만으로 우주 엘리베이터 2단계를 완료했습니다. 우주 엘리베이터 3단계가 시작되고 저는 본격적으로 메가 팩토리급 통신 공장을 설계하고 짓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적합한 공장 부지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무작위 노드이기 때문에 불이 카테리움 석영 노드의 위치와 물과 가까우면서 평평한 위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 추출기에 헤드리프트 펌프를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조건도 고려했습니다. 그렇게 주요 자원들 위치의 중간에 있으면서 벨트에 들어가는 자원을 최소로 하려고 보니 바위 사막과 북구석 경계에 있는 호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통신기지를 설계할 때 막막해서 제일 우선으로 생각한 것은 카테리움과 석영을 제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원유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순도 낮음 설정에서 석영과 카테리움의 매장량이 기본 게임과 비교해서 너무 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카테리움은 기본 게임에서는 순도 낮은 카테리움이 없었는데 비해서 이번 게임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니 더 부족하다는 것이 더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원유는 최대한 연료 발전기로 사용할 수 있게끔 아끼려고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리모델링 전에는 다음과 같이 공장을 설계했습니다. 레서피를 하나씩 살펴보면 기본 수정 발진기 레서피와 실리콘 회로기판 레서피를 중심으로 공정을 설계했습니다. 카테리움은 황을 사용해서 더 생산 효율을 높일 거를 생각을 해오고 있었는데 실제로 건설할 때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컴퓨터 레서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계할 때 카테리움 컴퓨터를 사용할지 수정 컴퓨터를 사용할지에 대해서 고민도 하지 않고 수정 컴퓨터를 선택했었습니다. 이 선택이 이번 게임 내에서 가장 후회스럽고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우주 앱의 4단계 후반부에 들어서야 알게 됐습니다. 재료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컴퓨터를 생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거의 모든 부분에서 재료가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저는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꼭 올바른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각했을 때는 너무 늦기도 했고 우주 엘리베이터 5단계에서 수정 발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정을 굳이 변경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생산이 되어야 빨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설계대로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설계한 모델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고 맵 전체적인 시야로 또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로 황을 여기에 사용한다는 것이 잘못되었고 더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융합된 전선과 융합된 고속 전선을 사용하면 더 많은 수정 발진기와 자동 배선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보강된 철판에 사용되고 있는 철 노드와 조금의 철을 사용해서 모듈식 골조를 만들면 이것으로 자기장 발생기 공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완할 것을 근거로 리모델링하여 다음과 같이 설계를 완성했습니다. 강철 파이프와 고중량 모듈식 골조는 별도로 공장을 만들어서 가져왔고, 플라스틱은 원유에서 가공하고, 고무는 연료 발전소에 폴리머 수지를 최대한 가공해서 충족했습니다. 인공지능 진폭 회로는 부족해서 또 다른 공정에서 가져오거나 슈퍼컴퓨터와 전자기 제어본 공정을 상하게 맞추어 가동했습니다. 나중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남는 자원으로 고속 커넥터, 컴퓨터, 회로 기판을 소량 생산해서 가져오면서 저극형 제어 장치의 수량을 2배로 늘리게 됩니다. 이제 통신기지를 슬슬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게 통신기지고요. 그럼 통신기지에서 전자기 제어봉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놓고 있는 모습이 있고, 자원들은 모두 벨트로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통신기지가 유일하게 이 게임 내에서 꾸밈을 한 공장입니다. 그 외에는 시간이 바빠서 잘 못했고요. 1층, 2층, 3층, 4층에 있는데 순서대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캐더크로 해서 이렇게 계단을 만들었고요. 또 역시 무선 전력 스위치를 사용해서 좀 만들었습니다. 아, 1층입니다. 1층에서는 물을 이용해서 거의 광석을 인곳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의 하고 있는데요. 그 전력을 아끼기 위해서 펌프는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정제소를 많이 지어서 최대한 전력을 아끼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언더클럭을 모두 좀 한 상태고요. 이때는 오버팩이 없어서 다 캐더크를 좀 일일이 깔아서 이렇게 위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석영 수정을 가공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창고를 지어놔서 버퍼를 만들어 놨습니다. 모든 팀원들이 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수치를 모두 적어 놨습니다. 이번에는 2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2층은 여기가 2층인데 여기가 2.5층처럼 약간 플로어를 좀 구성을 해놨습니다. 여기 사실 3층이고요. 2층에는 이런 식으로 청사진을 이용해서 조리기를 좀 많이 설치했습니다. 이쯤 돼서 언더클럭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더클럭은 생산기계의 가공 속도를 조절해서 사용하는 전력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이미지로는 비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게임에서 전력 소모 그래프는 비선형 그래프를 따르는데요. 생산 기계를 50%로 설정하면 전력을 50%만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40%를 소모하여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기계를 10%로 설정하면은 4.76%의 전력을 소모하여 더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력 5배 모드에서는 가능한 오버클럭을 피하면서 공간이 되는 대로 생산 기계를 늘려서 전기를 절약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언더클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 이제 한번 다시 공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융합된 고속전선인데요.
전력 소모는 15.3메가와트를 먹는데 클럭은 30%로 설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조립기는 5배 모드에서는 75메가와트를 먹는데 75메가와트에서 30%를 하면은 한 20메가와트 정도 먹어야 되는데 15.3메가와트를 먹으니 이런 식으로 전기를 아껴야 하는 겁니다. 팀원이 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주기를 해놓은 모습이군요. 고속전선 조립 라인을 둘로 나눠놨습니다. 하나는 고속 커넥터 전용으로 좀 들어가게 만들려고 이렇게 해놨고, 하나는 정말 인공지능 진폭회로에 많이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좀 라인을 구분을 했습니다. 리모델링 전에 여기서 황을 이용해서 침출된 카트리움 주개를 가공을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그냥 공정만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 여기는 근처에 철 누드가 있어서 가공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철 파이프로 만들고 있습니다. 3층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3층은 거의 조립기하고 조금 고급 기계들을 가공하는 것만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모두 주기를 해놨습니다. 여기 들어가고 있고, 네, 인공지능 진폭회로에서 이 많은 고속전선을 먹고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나눠놓은 거죠. 여기는 이제 우주 엘리베이터 부품을 모아두는 창고 같은 곳인데요. 지금은 많이 안 쌓여 있는데 나중에 계속 사용해야 되니까 만들어 놨고요. 슈퍼컴퓨터도 나중에 우주 엘리베이터 5단계에서는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창고를 좀 크게 지어놨습니다. 또 이제 4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4층은 이제 제조기 생산층이고요. 그로 다 준비를 해놨고, 여기는 실리콘 고속 커넥터인데 클럭을 50%로 해놨는데 110메가와트를 먹는데, 제조기가 275메가와트를 먹으니까 원래는 한 130메가와트 먹어야 되는데 110메가와트를 먹는 모습이고요. 여긴 적응형 제어 장치인데 원래 설계에서는 이거를 제조기 8대로 가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수량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아서 이게 하나로 소모슬롭을 박아서 수량을 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무수한 수정 발진기를 가공하는 곳이고요. 제조기가 36대나 됩니다. 22.4%의 클럭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거의 25%가 치면은 한 전기는 선형급이면 한 70메가와트를 먹어야 되는데 지금 38.1메가와트를 먹어서 거의 전기를 더 절반이나 아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고중량 모듈식 골조 공장 2개를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공장 중에서 큰 공장은 융합된 모듈식 골조, 작은 공장은 적응형 제어 장치의 수량에 맞춰서 설계되었습니다. 먼저 큰 고중량 모듈식 골조 공장은 북부 해안가에 철과 석회석이 몰려 있어서 수월하게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고중량 모듈식 골조는 노말 게임과 별 차이 없이 무난하게 대체 레서피를 선택했습니다. 석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단단한 강철 주개를 선택하고
나머지 부족한 재료는 철 파이프를 선택하여 강철 파이프를 최대한 충족했습니다. 이제 공장 전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에는 철을 대량으로 가공하는 정제소가 있고요. 모든 벨트를 끌어써서 자원을 다 끌어온 모습입니다. 이쪽에도 공장이 몇 개 있는데 여기는 콘크리트를 가공하는 정제소가 있는 곳입니다. 본 공장의 공간이 부족해서 일부러 정제소를 나눠서 지은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 공장이 나오고요. 공장은 총 4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1층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1층에는 역시 정제소가 있고요.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모두 다 클럭을 다운 클럭을 해놨습니다. 다만 여기는 덜 했습니다. 85%로 돌아가고 있는데 85%로 하니까 122MW를 먹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를 가공하는 정제소가 있는데요. 콘크리트는 지금 자원의 여유가 좀 있어서 렌더링이 되지 않고 있지만은 따로 벨트로 빼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 콘크리트는 지금 탄도 워프 드라이브 하이 재료인 특이점 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렌더링이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2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층에는 주조소로만 한 층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총 주조소가 120대 있고요. 주에 675를 만들고 있는데 하나당 클럭을 9.375%를 하고 있는데 3.5MW를 먹고 있는 거거든요. 주조소는 하나가 80MW를 먹어야 되는데 다운 클럭을 하니까 3.5MW만 먹고, 이 노란색 등은 차원 창고만큼의 수량만큼 지금 놀고 있는 모습인데 아마 포장된 산업용 빔을 대량으로 사용하면 가동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모듈식 골조를 가공하는 층과 강철 파이프를 가공하는 층이 있습니다. 이쪽은 모듈식 골조를 가공하는 층이고, 역시 제작기를 많이 지어서 전기를 아끼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강철 파이프를 만들고 있고요. 4층에는 이제 대망의 고중량 모듈식 골조를 만들고 있는 모습. 이게 소형 광고판이 이런 식으로 보면 여기 스냅이 걸려서 좀 이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7을 만들고 있고, 이쪽은 포장된 산업용 빔을 만들고 있고, 위에 노란불이 이제 차원 창고만큼의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은 모듈식 골조를 만들고 있는데 모두 다 파란불이 들고 있는 이유가, 포장된 산업용 빔은 차원 창고용으로 여유가 있어서 여기는 항상 100%로 일을 하고 있어요. 3.6MW를 먹고 있는데 여기는 원래 100% 하면 75MW를 먹어야 되는데 10%를 했는데 3.6MW를 먹는 거예요. 제조기도 275MW를 먹어야 할 일을 다운클럭을 해서 16.7MW를 이렇게 일을 하는 모습. 창고를 엄청 많이 지어놨는데 그것은 중압된 모듈식 골조를 가공할 때 재고를 좀 미리 쌓아놨습니다. 원래 한 여기까지 차 있었는데 지금 가공을 해서 6칸밖에 안 남은 모습입니다. 작은 고중량 모듈식 골조 공장은 북구숲 안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자원이 밀집되어 있어서 편할 것으로 예상돼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부족해서 북서쪽 작은 계곡에서 최대한 물 추출기를 설치하여 충당했습니다.
모델러를 따로 만들지 않아서 모델러 이미지 없이 바로 공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층에는 역시 정제소가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구리 라인은 멈춰 있는데 지금 어셈블리 G 시스템의 재고가 충분히 쌓여서 구리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컬을 가공하고 있고요. 시트를 가공하고 있습니다. 역시도 다운 플러그를 해서 전기를 아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이 이쪽에도 있지만은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저쪽 계곡에서 이제 이렇게 물을 끌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정제사로 생산된 주개는 위에서 부품으로 가공되고 있고, 원래는 고중량 모듈을 1.8을 생산을 했었는데 지금은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면서 더 수요가 늘어나서 이제는 4를 생산합니다. 고중량 모듈을 만드는 제조기는 총 20대가 있고 또 전력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낮춰놓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심심해서 만든 난간인데요. 호보팩이 없을 때 올라갈 때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모듈 엔진 공장을 보여드리기 전에 원유 레서피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레서피 입력 2배 모드여도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3가지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포장기의 포장과 해체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발전기와 차량에 들어가는 재료인데 바닐라와 똑같이 소모됩니다. 세 번째는 이 포장된 희석연료 레서피입니다. 어째서인지 포장된 희석연료 레서피는 정제소에서 사용하는 레서피인데도 불구하고 배율에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혼합기에서 사용하는 희석연료 레서피는 입력 2배 모드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노말 게임에서 터보 연료 발전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엔딩을 볼 때까지 포장된 희석연료 레시피로 전기를 만드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고, 부족하면 니트로 로켓 연료 레시피를 사용해서 업그레이드하면 충분한 전기가 만들어지거든요. 한 LC당초 니트로 로켓 연료를 생각하고 있다면 포장된 희석연료 발전단지를 터보 연료 발전단지로 만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터보 연료 단지의 재료에 질소가스만 가져오면 니트로 로켓 발전단지가 되기 때문에 미래에 할 일을 지금 해놓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레서피 2배 모드에서는 터보 발전을 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이미지와 비교해서 똑같은 원유의 양으로 발전을 하면 10%의 차이로 더 많은 연료 발전기를 가동할 수 있지만, 터보 연료로 발전을 하기 전에 2번의 공정을 거치므로 포장된 희석연료 레서피에 비해서 전력 면에서 손해가 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전력 증강기의 전력 보너스가 어느 정도 상쇄는 해줍니다. 또한 노말 게임에서는 재활용 레서피를 이용해서 고무와 플라스틱을 뻥튀기 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미지에서는 빠져 있는데 폴리머 수지를 고무로 만들어서 튀기 가동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연료가 같이 소모되면서 고무 플라스틱 가공을 계속 거치면서 양이 늘어납니다. 이 방법을 레서피 2배 모드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연료를 소모해서 고무와 플라스틱이 서로 양을 늘려줘야 하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은 최대한 기본 레서피로 하고 고무는 최대한 폴리머를 가공하여 수량을 채우고 최대한 기본 레서피는 자제해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모듈 엔진 공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구 사막 북동쪽에 위치하고 대부분 사구 사막에 있는 자원을 사용하여 건설됐습니다. 그리고 늪지대에 추가로 재료가 부족한 공장을 증설했습니다. 우주 엘리베이터 부품 공장 중에서 제가 한 번도 관여하지 않은 공장이고, 팀원 시네들님이 처음에 짓고 중간에 접속하지 않으셔서 아싸님이 리모델링 했습니다. 처음에 건설한 공장에 대해 정보가 없어서 리모델링한 공장을 기준으로 설계도를 만들어 봤습니다. 모듈 엔진은 열 추진 로켓 생산에 맞춰서 4.15 생산량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고정밀 모터 대체 레서피를 사용했는데요. 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동일한 모터 생산에 대해서 위에는 기본 레서피, 밑에는 고정밀 모터 레서피인데요. 고정밀 모터는 수정 발진기를 추가하여 고정자와 회전자 수를 대폭 줄여주는데 그 가치가 충분해서 석영을 희생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모터 생산량을 기준으로 빨간 원의 철 주개만큼의 차이는 지금 난이도에서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번에는 모듈 엔진 공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층에는 1층과 2층에는 원유를 가공하는 시설을 이렇게 해놨고 이게 원래 초창기에 지은 건데 2층에 더 지어서 증설을 한 모습입니다. 이쪽에 플라스틱과 물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2층에서는 정제소를 이용하여서 모두 다 순수한 레서피를 사용해서 가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50% 오버클락이 되어 있는데 225메가와트를 쓰는 게 아니라 256.4메가와트를 해서 더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선을 가공하고 있고 여기서 구립판 수정을 가공하고 있고요. 회전자를 가공해서 도금판을 만들고 있고 이쪽에서는 수정 발진기를 만들고 그 수정 발진기를 고정밀 모터 레서피를 사용해서 여기서 만들고 있는 모습. 여기가 이제 모듈 엔진을 만들고 있겠고요. 뒤에 지어진 거는 이 공장에 부족한 재료를 메꾸기 위해서 아마 이런 식으로 좀 증설을 한 것 같습니다. 또 한번 리모델링 한 상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열추진 로켓 재고가 충분히 쌓여서 가동하지는 않고 있고 지금 우주 엘리베이터 부품에 맞춰서 다시 리모델링한 모습인데요. 여기 오일은 750을 들어오고 있었는데 지금 이거는 다 연료 발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료 발전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특이점 쉘에 아주 많은 철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철을 좀 많이 땡긴 모습이 보여서 이렇게 철판 가공 공장을 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코팅된 철판 레서피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차피 폴리머를 갈갈이 할 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그냥 코팅된 철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전에 모듈 엔진 공장의 생산이 낮아서 게임이 지지됐었는데요. 그래서 940시간 만에 65,000의 전력으로 3단계를 완료했습니다. 우주 엘리베이터 4단계가 시작되자마자 마일스톤 연구 후에 어셈블리 지휘 시스템 자기장 발생기는 생산 라인이 구축되어서 바로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황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므로 맵 전체의 황 노드를 어떻게 사용할지 연구를 하다가 시트급 레서피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니트로 로켓 연료 레시피입니다. 일반 게임과 비교하면 당연한 것이기도 한데요. 2배 소모 레시피에서 가공을 하면 할수록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그만큼 후반 아이템 가공에 들어가는 양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연료 외에 원물 형태로만 3가지 재료가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메리트였습니다. 두 번째는 의외로 알루미늄에서 즉석 조각 대체 레시피였습니다. 알루미늄 2개까지 가공되는 과정을 한번 줄여주는 게 제일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번 가공을 줄이는 것으로 기존 이산화규소가 배제된 알루미늄 가공에 비해서 알루미늄 조각을 2.22배 생산을 합니다. 번외로 연구 과정 중에 알게 된 초상태 컴퓨터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전식 배터리 대체 레서피를 채용하고 초상태 컴퓨터 레서피를 채용하면 다음 이미지와 같은 결론이 나오는데요. 고속전선과 이산화규소, 회로기판 사용량이 크게 줄어들어서 석연과 카테리움 사용량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루미늄을 더 소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불호가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맞춰서 채용하면 요긴하게 쓰일 텐데 저는 알루미늄 즉석 조각 레서피의 효율과
제법 많은 알루미늄을 사용한다고 생각해서 채택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머지 황을 사용하는 레서피는 대부분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되므로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로켓 연료 발전 단지는 기존의 연료 발전 단지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자원전 과학기의 원유를 개발해서 총 3곳을 건설했습니다. 먼저 절벽 로켓 연료 발전 단지입니다. 맵 5시의 원유 자원전과 블루 크레이터호의 원유 노드 하나를 기반으로 그 중간 위치에 건설했습니다. 원유 자원정 근처에 포장된 희석연료에 사용할 물이 없어서 블루 크레이터까지 라인을 길게 연결했습니다. 설계는 다음과 같이 했는데요. 질소 자원정 하나가 풀 오버클럭 기준으로 75를 생산하는데 이것을 최소 단위로 해서 모든 로켓 연료 발전 단지에 적용하여 알뜰히 소모했습니다. 부산물인 압축 석탄까지 터보 연료 발전으로 태웠습니다. 이번에는 빠르게 절벽 로켓 연료 발전 단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포장된 희석연료에 들어가는 물 포장을 헤드리프트 펌프를 아끼려고 최대한 아래에다가 이렇게 해놨고요. 원유 노드 하나 있는 거를 여기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인들이 빈통이 오는 거고, 황을 끓이고 있고요. 폴리머는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플라스틱으로 가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유 자합정 과압기에서 주변에다가 정제소를 이렇게 지어놨는데요. 전력 5배라 그런지 전력을 2500이나 먹습니다. 정말 부담되는 수치고요. 가공을 하고, 이 포장된 물이 다 블루 크레이터에서 끌어오는 물. 라인이 8개가 있어서 이렇게 연결을 해놨고요. 이 라인을 따라서 연료 발전단지로 가보겠습니다. 1층에는 혼합기가 8대가 있고요. 그럴 때마다 이런 수치도 해놨고, 여기 질소가스 유체 완충기를 해놨는데 이게 없으면은 이상하게 너무 멀리서 하는지 꿀렁임인지 역류 같은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쩔 수 없이 해놨습니다. 2층에는 터보 연료를 태우는 곳이 있고, 그리고 익력은 연료 발전 태우는 게 여기 있습니다. 3층, 4층, 5층 이런 식으로 쌓아 올렸습니다. 수원 로켓 연료 발전 단지는 이미 있는 연료 발전소를 업그레이드하여 지었는데요. 자원이 잘 몰려 있어서 짓기 편리했습니다. 설계 역시 절벽 로켓 연료 발전 단지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폴리머는 고무로 가공해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로켓 연료 발전 단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연료 발전을 지을 때 제가 처음에 지은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데코레이션이 좀 돼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검은 거는 원유고, 당연히 보라색은 중유고요. 파란색은 물입니다. 이쪽에는 아까처럼 로켓 연료 단지에서 나오는 압축 석탄을 제작하는 호 정제소가 있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요. 원래 포장기에서 이런 식으로 파이프를 해놓으면은 헤드리프트가 딸리지 않아서 잘 작동하는데, 지금 여기 2줄이 있는데 얘는 잘 작동합니다. 그런데 얘는 이상하게 헤드리프트가 딸려서 펌프를 달아주고 나서야 해결이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해결됐으니 다행이고. 혼합기는 4대를 사용하고 있고, 여기 공간 구매를 좀 실패해서 그냥 혼합기 4대로 하고 있습니다. 얘는 역시 발전소가 있고요.
연료 발전소는 128대인데 이거만 오버클럭을 좀 해놔서 맞춰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나중에 지어진 원자력 발전소 옆 로켓 발전 단지를 보겠습니다. 기존에 450의 원유로 연료 발전을 하고 있었는데 맵의 남은 원유와 황이 멀리 있어서 제일 오래 걸렸습니다. 질소도 바로 옆에 있는 질소 가압정만으로 부족해서 거인 숲 남쪽에 있는 가압정에서 끌고 와야 했습니다. 맵에 얼마 남지 않은 원유를 우주 엘리베이터 생산 라인과 타협을 하다 보니 설계도가 조금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폴리머는 고무로 만들어서 플라스틱과 함께 통신기지로 보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랜덤 노드로 걸린 원유 가압정인데요. 원래 물이 있던 위치에 원유가 걸렸고요. 그리고 포장된 희석연료에 사용하는 물을 이 동굴에 있는 물에 억지로 물 추출기를 박아서 땡겼습니다.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전부 다 중유를 쓰는 게 아닌 고무를 여기서 생산하고 있고, 이곳이 이제 중유만 생산하는 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루트를 통해서 이제 통신기지로 쭉 벨트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벨트를 통해서 원발 옆에 있는 로켓 단지로 가고 있고요. 질소는 이곳에서 525를 10개짜리 질소 가압정에서 작은 관으로 해서 15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로켓 연료 발전 단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혼합기 9대가 있어서 90%로 다운클럭해서 전기를 아끼고 있는 모습이고요. 허브 연료를 여기서 생산해서 아래에 있는 연료 발전기에 공급하고 있고, 이것은 기존에 지어진 연료 발전 단지인데 그대로 살린 모습입니다. 연료 발전기가 이쪽하고 이쪽에 있는데, 이번에는 공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모두 다 오버클럭을 다 박아줬습니다. 여기 하나 툭 튀어나와 있는 것만 클럭을 조정해서 남은 양을 처리하도록 했고요. 알루미늄 대단지는 사구사막 본진에 건설했는데요. 물을 사구사막 산 정상에서 끌어서 만들었습니다. 처음 건설할 때는 아따님이 지으시고 리모델링 할 때는 맵에 남은 황, 도크 사이트를 모두 끌어와서 건설했습니다. 걸쭉한 알루미늄을 위주로 했고 남는 석영 노드 하나를 이산화 규소로 만들어서 주게 만들 때 사용했습니다. 냉각 시스템과 방열판, 미래 중첩 발진기 기계에 사용할 알클레드 판까지 고려했고, 남는 알루미늄 주게는 통신기지 쪽으로 보내서 미래 픽사이트 삼각판을 생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번에는 알루미늄 본진 대단지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구사막 산에서 이렇게 물을 끌어오고 있는데요. 물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거는 클럭이 좀 높고 어떤 거는 좀 맞춰서 클럭이 이렇게 낮고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물출출기를 조금 예쁘게 박았고요. 이렇게 가서 이게 정제소가 있는데 정제소 위에 벨트가 있습니다. 이 벨트를 통해서 온 맵에 있는 그 사이트를 경로를 통해서 모두 끌고 왔고, 다 토대 벨트를 이렇게 올려서 끌고 왔습니다. 판도 필요한 만큼 또 끌고 왔고요. 먼저 탑 루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탑 루프는 황산입니다. 최대한 많이 지어서 이렇게 다운클럭을 해놨고 4.6메가와트를 먹는 모습인데, 이게 황산 1200을 가지고 황산 600을 만드는 과정인데, 여기서 좀 전기적으로 좀 많은 이점을 본 것 같습니다. 이 황산이 여기 혼합기에 사용되는데요. 이게 다 즉석조각 대체 레서피를 사용하는 혼합기입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공간을 많이 지어서 수소 속도를 좀 다운시켜서 전기적으로 이점을 얻었습니다. 황산, 물, 석탄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하면은 이제 리턴 물이 나오는데, 리턴되는 물은 그냥 여기서 물이 이렇게 내려와서 물 600이 이쪽에서 조금 공급을 해주고, 그리고 남은 리턴되는 물은 네, 여기 이렇게 와서 이 정도쯤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 600은 한 이쯤 오다가 여기까지 오면은 물이 다 소모될 겁니다. 그래서 리턴되는 물을 이쪽에 공급을 해서 이 주간이 아마 이렇게 다 공급을 할 겁니다. 원래는 밸브를 달았었는데 이게 헤드리프트가 조금 불안한지 이게 좀 안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펌프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 조각을 가공하는 대령기고요. 플럭은 4.4%씩 해서 0.3메가와트를 먹고 있고, 그때는 336대입니다. 쭉 하고 있는 모습이고 모두 파란불입니다. 이렇게 재련된 주개가 먼저 알클레드 판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공이 되는데요. 현재는 열추진 로켓의 재고가 모두 쌓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기계가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기존의 알루미늄을 가공하는 시설이 있고요. 이쪽에서 걸쭉한 알루미늄 가공을 하고 여기서 조각을 만드는데 물이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헤드 펌프를 통해서 다시 리턴하는 구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제소 4개를 나오는 물을 이거를 통해서 리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기계들은 이쪽에서 재련을 거치고 여기서는 이산화규소를 가능한 만큼 하고 있습니다. 7대로 나눠서 했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이 모든 알루미늄 주개들은 다 통신기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방열판 라인이고 열추진 로켓의 재고가 이렇게 있고요. 통신기지 옆에 알루미늄 공장을 지도를 생략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산화규소가 부족해서 충당하고자 기본 알루미나 용액 레서피를 사용했고 근처에 황을 이용해서 즉석 조각 레서피를 채용했습니다. 가공을 할수록 생산량이 반토막 나기에 융합된 모듈식 골조 대체 레서피를 채용해서 알루미늄 주개를 최대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열추진 로켓에 대해 기초 자원이 부족해서 소모 슬롭을 이용해서 상황을 보면서 계속 조정했습니다. 일반 게임에서 저는 대체적으로 전기 터보 모터를 선호하는데요. 그래도 계산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공통적으로는 무선 제어 장치가 들어가는데 무선 제어 장치는 무선 제어 시스템 대체 레서피가 일반 게임에서도 압도적으로 좋기도 하고 무선 연결 장치 레서피에서 고속 커넥터가 들어가는 게 부담이어서 직감적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맨 위에는 기본 터보 모터 레서피, 중간에는 전기 터보 모터 대체 레서피, 밑에는 압력 터보 모터 레서피입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압력 터보 모터의 융합된 모듈식 골조와 전기 터보 모터에 소요되는 카테리움 사이에서 말이죠. 전기 터보 모터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본진과 통신기지에서 카테리움을 모두 사용한 상태였고 새로 모터만을 위한 공장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시간, 전력, 자원 측면에서 융합된 모듈식 골조에 소모슬롭을 고정적으로 사용해서 이득을 보기로 했습니다. 만약 특히 전력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주저없이 전기 터보 모터를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켓 연료 발전 단지를 다 건설해도 핵파스타 생산 전력을 생각하니 원자력 발전소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듯 터보 모터는 상황에 맞춰서 채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통신기지 옆에 있는 알루미늄 단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밑으로 황이 이렇게 가고 있고요. 여기서 황산을 가공하고 있습니다. 뭐 알루미늄 단지에서 사용하는 물들은 예쁘게 파이프로 깔아놨고요. 물출축기도 역시 생산에 맞춰서 아클럭을 조절을 해놨습니다. 황산은 50% 다운클럭해서 전기를 아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제 정면에 있는 정제소를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양옆에 있는 정제소에서 노란 기둥과 초록 기둥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오른쪽에 노란불이 깜빡이고 있고 어떤 거는 초록불로 나오고 있고 조금 기다리면은 다시 초록불로 들어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연속적인 생산이 불가능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버퍼링은 일반 게임에서는 없는 개념이고 레서피 소모 배율이 생기면서 나타났습니다. 알루미나 용액 레서피에 가공할 때 물 소모량을 봐주세요. 모든 생산기계에서 유체는 50까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모 배율이 늘어나면서 시간을 건드리지 않고 1회 가공 시 필요한 양을 2배를 설정해서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가공하는 동안에 다음 가공할 양이 충분히 기계 내부에 있으면 연속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1회 물 소비량이 25를 초과하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마음대로 정의해서 나름 연구를 해보았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의 버퍼링을 모티브로 다음과 같은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기본 알루미나 용액에서는 물이 버퍼링을 일으키니까 버퍼링 아이템이 물이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이 이미지 또한 제가 잘 설명할 수 있게 정의한 것인데요. 공급 시간과 인식 시간을 합친 것을 버퍼링 타임이라 부르고 대문자 B로 정의하겠습니다. 가동률은 이미 존재하는 개념인데 생산 기계 중간에 전력 소모량 밑에 적혀 있는 퍼센테이지가 그겁니다. 구하는 공식을 적어놨고 중요하니 기억해 두세요. 먼저 버퍼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3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준비 단계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준비 단계는 버퍼링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팅입니다. 버퍼링 아이템 공급이 신속히 돼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로드 밸런서하고 하이브리드 매니폴드는 기계가 여러 대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인데 둘 다 아이템을 느리게 공급받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밸런서는 아이템을 비율로 나눠서 여러 대 공급하는 것이고 하이브리드 매니폴드는 메인 공급 라인은 빠르게 세팅하고 여러 대의 기계에는 입력에 맞춰서 벨트를 세팅하는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버퍼링 아이템 재료의 재고가 충분해야 제대로 버퍼링을 막았는지 관찰이 가능하니 창고를 짓던지 벨트를 포화하던지 해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버퍼링을 해결하는 방식은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산기계를 여러 대를 찍고 최대한 언더클럭 세팅해서 가동률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오버클럭 중에 200% 넘게 하고 이게 한 대를 소모슬로 파는 상황은 버퍼링을 대처하는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가동률을 보면서 관찰하고 조정하고를 반복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완벽히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3가지 방법 모두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 개념으로 클럭을 조절한다는 것은 가공 시간을 조절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밑에 이미지를 보시면 버퍼링 타임을 상징하는 빨간색, 노란색 막대의 길이가 가공 시간을 상징하는 초록색 막대에 밀려서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가동률이 올라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지만 생산 기계를 많이 짓는 등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략 5% 아래로 언더클럭을 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관찰하면서 클럭 속도를 제어하면서 다가가는 방법입니다.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델러 등의 설계들을 통해 계산된 것을 토대로 값을 넣습니다. 저는 포크 사이트 100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단순히 클럭을 제어하여 값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계 가운데 가동률이 74%라는 수치를 얻었으므로 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수치를 높여서 다시 넣고 기다립니다.
가동률이 안정돼서 수치가 나오면 이 과정을 될 때까지 반복합니다. 150 곱하기 66%라는 수치를 통해서 온전히 포크사이트 100을 소모하는 클럭을 알게 됐는데, 이 수치를 얻는 것도 어느 범위 안에 들어가면 매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저는 4일 정도 소요했습니다. 이때는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방법도 몰랐고 레시피 2배 모드에서 4단계를 갔다는 유저도 없어서 물어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버퍼링은 공급 시간과 인식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식 시간을 0으로 설정하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왜인지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X는 아까 설명한 보크사이트 100처럼 내가 온전히 일하기를 원하는 목표 수치입니다. 대문자 B는 기계 상황에 맞춰서 계산해야 하는 공급 시간의 수치입니다. 버퍼링 아이템과 벨트, 파이프 수준을 가지고 계산해야 합니다. 한번 계산하면 벨트, 파이프를 업그레이드 하지 않는 한 영원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문자 N과 S는 도감이나 기계에서 레시피 설정하면 바로 나옵니다. 이를 토대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하게 구리분말 레시피를 예시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X는 제가 원하는 값을 보여드린 것이고, 오른쪽을 보면 100% 클럭일 때 필요한 수치가 무엇인지 표시한 것입니다. 이제 버퍼링 타임의 공급 시간을 구해야 할 차례입니다. 구리분말 레시피는 버퍼링 아이템과 내가 목표로 하는 아이템의 종류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B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N은 한번 가공하는데 필요한 최소 수치를 대문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가공 후에 또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브리죽에 20이 더 들어가면 가공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시간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MK5, MK6 벨트의 운송 능력 차이가 심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MK6 벨트로 계산했고 버퍼링 타임은 1초라는 특정 값을 얻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공식에 넣으면 다음 풀이 과정을 거쳐 클럭 속도 수치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는 32.967%라는 수치를 기계에 넣으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클럭 수치를 기계에 넣으면 그에 맞춰서 기계의 가공 시간과 입력 수치가 변화합니다. 이를 토대로 가동률을 구해서 수치가 맞는지 검산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가장 단순한 구리분말 레시피의 버퍼링을 해결하기 위한 계산이 완료됐습니다. 예시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체 열융합 골조 레시피입니다. 저는 질산 54가 온전히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100% 클럭에서 N과 S 수치를 표기했습니다. 다시 공급 시간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주의할 점은 질산을 계산하기를 원하지만 버퍼링 아이템은 알루미늄 주개이기에 알루미늄 주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MK6 벨트를 타고 오는 알루미늄 주개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번에는 5초라는 버퍼링 타임을 도출했습니다. 이를 공식에 맞춰서 계산하면 156.52%라는 클럭 수치가 나옵니다. 계산된 클럭 수치를 넣고 기다리면 질산과 1의 가공 시간 수치가 변경됩니다. 이를 토대로 가동률을 계산하여 검산합니다. 이로써 버퍼링을 감안하고도 질산을 온전히 일하게 하는 수치를 계산했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한번 계산하면 생산 기계에 나타난 UI의 입력 수치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따로 모델러 등을 통해 계산된 수치를 믿거나 다른 아이템의 가동률을 곱하여 실제 수치가 무엇인지 봐야 합니다. 버퍼링에서 지연 시간을 0으로 가정했다고 했는데, 벨트 아이템에서는 지연 시간이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했어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관찰 수치 입력을 반복하여 도출한 알루미나 용액도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같이 보겠습니다. 계산은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는 보크 사이트를 녹이기 원하지만 물이 버퍼링을 일으키므로 버퍼링 아이템이 물입니다. 오른쪽 이미지에 N과 S 수치를 적어놨습니다. 다시
버퍼링 타임을 구해봅시다. MK2 파이프의 수송 능력은 1분당 600이고 환산하면 초당 10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2.2초라는 버퍼링 타임을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X를 기준으로 공식을 통해 계산해서 49.18%라는 수치를 얻었습니다. 이 수치를 기계에 넣고 기다리면 복구 사이트의 분당 입력수와 1회 가공 시간이 변합니다. 이론적인 가동률도 얻을 수 있는데 84.72%이고 검산 결과 문제가 없습니다. 진짜 골 때리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왼쪽은 아까 계산한 수치를 넣고 기다린 결과고 오른쪽은 오래된 세이브 파일에서 가져온 대체 열 융합 골조 레시피에 버퍼링이 계산된 수치를 넣은 것입니다. 옛날 세이브 파일에서는 MK5 벨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다시 B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7.69초라는 수치를 도출했고 이를 토대로 가동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값과 실제 가동률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알루미나 용액은 버퍼링 타임 2.2초를 토대로 이론적인 가동률을 계산하면 84.72%인데 실제 수치와는 너무 동떨어집니다. 왜일까요? 볼 때리는 인식 시간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인식 시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방금처럼 물이 36이 되자마자 제작을 시작한 게 아니라 조금 일정한 텀을 두고 생산을 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도 36이 되자마자 한 게 아니라 꽉 차서 하던지 이런 식으로 좀 갑니다. 모종의 시간이 있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존재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벨트가 아니라 이런 유체가 제한 아이템일 경우 많이 발생합니다. 이 현상을 꾸준히 관찰하여 얻은 데이터를 근거로 얻은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영상처럼 가득 차야 작동할 때도 있는 반면에 물이 36이 되자마자 가공을 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또 물이 가득 찼는데도 불구하고 가공 시간까지 아주 짧은 인식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1회 가공할 물이 충분히 있어도 일을 시작하는 것은 정확히 언제인지를 특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거는 눈으로 기계 상황을 관찰하면서 인식 시간을 얼마로 할지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B값을 최소와 최대값 둘 다 구해 놓습니다. 이전에 계산한 2.2초는 기계가 바로 인식하고 가동한다는 전제하에 한 것이고 방금처럼 물이 가득 차면 바로 작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싶으면 3.6초를 그리고 물이 가득 차고 가동하기 전에 약간 짧은 인식 시간이 관찰된다 싶으면 5초를 적용해 보는 겁니다. 이를 토대로 클럭 수치 범위를 구하고요. 클럭 수치 범위에 나온 값을 생산기기에 놓고 기다려 봅니다. 아까 영상대로는 물이 가득 차고도 바로 일하지 않는 상황을 관찰했으니까 버퍼링 타임 5에 맞는 클럭 수치의 최대값을 넣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계 중앙에 수치가 변화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다시 검산합니다. 네, 놀랍게도 버퍼링 타임 5초가 맞았습니다. 사실 버퍼링 타임 5초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 수치는 기계 내부에 가공하고 남은 물 14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관찰 수치와 계산 수치가 근접하므로 이것은 맞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처럼 버퍼링 아이템이 유체면 이런 기현상이 발생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통해서 생산 기계에 수치를 넣었다면 온전히 작동하고 있는지 공정의 전과 후 단계를 확인하고 문제가 생기면 수치를 조절해 줍니다. 저는 계산하고도 마지막 기계가 말썽이어서 수치를 조절해 줬습니다. 버퍼링 문제에 대한 연구는 여기까지입니다. 공장을 소개하다가 버퍼링 레시피가 나오면 그때그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아이템들의 대부분은 버퍼링 레시피에 해당합니다. 네, 버퍼링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공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옆에 기본 알루미나 용액을 해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아까는 153으로 계산했는데
저는 그냥 150으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 흰색 정제소만 여기에 나오는 리턴된 물을 이용해가지고 따로 가공하고 있습니다. 이건 알루미늄용이고요. 수석 조각 가공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원유가 여기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짓게 됐는데요. 원유에서 나오는 발전하고 플라스틱 이런 거에서 나오는 연료로 중모고를 여기서 가공하고 있습니다. 역시 계산된 수치고요. 2층에는 재련소가 많이 있습니다. 역시나 모두 다 다운쿨러가 해놔서 다 맞춰놨고, 대련기는 총 90대가 있고 플러그 11%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알루미늄 주개가 돼서 이제 3층으로 가고, 융합된 모듈 골조가 여기서 오면은 이 기계 한 대로 압력 변압 큐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압력 변압 큐브는 게임 끝날 때까지 영원히 수모슬롭이 박혀 있습니다. 아까 융합된 모듈식 골조에 박혀 있는 수모슬롭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루미늄 케이스 만들고 있고요. 이 케이스가 다시 통신기지에 있는 이쪽으로 가서 무선 제어 장치를 만들고, 무선 제어 장치가 다시 일로 와서 여기서 가공을 하면은 이 창고로 저장되는 시스템입니다. 핵파스타 생산을 한번 해보고 나서 전기가 부족하겠다고 판단해서 남는 자원으로 최대한 전기를 생산하고 저극형 생성 장치 수량을 늘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열추진 로켓 생산이 예상보다 빨라서 어셈블리 시스템이 병목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자원은 대부분 초원과 그 북쪽 지역의 것을 사용했습니다. 남서쪽에 아무것도 없는 섬에서는 플루토늄 연료봉으로 비상 프로토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와 부족한 부품들에 대한 설계는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핵심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설계할 때 우라늄 연료봉 대체 레서피를 사용하는 제조기가 소모슬롭과 풀 오버클럭을 해서 우라늄 연료봉을 분당 3을 생산하는 것으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서피가 버퍼링 레서피여서 풀 가동을 해도 분당 3을 온전히 생산하지를 못했다는 것을 짓고 나서야 알게 돼서 멘탈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을 계산하고 버퍼링만큼만 생산하는 제조기를 별도로 달아주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폐기물을 처리할 때는 핵원료 우라늄 대체 레서피를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 레서피 소모 2배에서는 어차피 가공을 하면 할수록 수량이 줄어드는데 이산화규소 만드는 기기에 대한 전력도 절약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맵에 남은 황이 부족해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 적응형 제어장치 생산에 필요한 고속 커넥터, 컴퓨터, 회로 기판, 수정 발진기를 생산했는데 이때 설계하면서 카테리온 컴퓨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원자력 발전소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원 벨트를 끌고 오는 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끌고 오고 이렇게 끌고 오는데, 이걸 좀 이쁘게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자원만으로도 모자라서 이쪽에서도 자원이 더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인트로고, 원자력 발전소는 오버클럭을 해서 6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클럭은 134%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게 모두 다 버퍼링 레시피 때문입니다. 원래 250%를 잡아놨는데 지금 로스를 저렇게 보면서 가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폐기물을 여기서 나와서 비분열성 우라늄으로 가공을 하고, 십자가기가 있는데 최대한 다운클럭해서 전기를 아꼈습니다.
지금 보시면 5.6메가트에서 16.7메가트 여기만 슬롯도 1.6%밖에 안 됩니다. 입자가 속기가 지금은 6대 보이는데 저 위에도 20대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장 안에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자력 발전소의 가공 공정을 좀 보겠습니다. 1층에는 역시 물 추출기가 있고요. 여기가 원래 커다란 호수인데 여기를 최대한 물 추출기를 받고 다운 플러그를 이렇게 해서 최대한 공간을 활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거는 원래 지어진 석탄 발전소인데 이게 너무 굴뚝이 튀어나와서 그냥 프레임으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정제소입니다. 정제소는 너무 엄청난 양이 많아서 어떻게까지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지금 보이는 부분이 모두 카테리움을 가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카테리움은 여기서 1800을 가공하고 있고요. 부분별로 철을 가공하는 정제소가 있고 석영 수정을 가공하는 정제소도 있고 유리판을 가공하는 정제소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2층으로 올라가면은 여기는 순전히 구리주개를 가공하는 정제소 층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다운 플러그를 하기 위해서 그런 공간을 좀 크게 줬습니다. 한 동마다 이런 식으로 티를 모두 적어줬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이제 위층으로 올라가면 여기는 순전히 고속전선만을 생산하는 층입니다. 조립기 40대가 이렇게 일렬로 해서 모두 다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쪽에는 그냥 카테리움과 저기 전선을 가지고 하는 융합된 전선 라인이 있습니다. 고정자가 이렇게 있고 또 그 다음 층에는 이제 더 상위 아이템을 만드는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 회전자가 있고요. 수정 발진기에 들어가는 보강된 철판입니다. 전선은 어지간하면 철 전선을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구리주개가 조금 많이 귀하거든요. 뭐 간단한 강철 주개를 사용해서 공철 파이프를 만드는 곳입니다. 반대동에는 전력 저장고를 최대한 이렇게 때려 박았습니다. 전력 저장고는 22만이니까 2200대가 지어진 겁니다. 위에는 이제 제조기 층이 있고 여기는 이제 수정 발진기를 좀 위주로 만드는 층입니다. 자, 다운 플러그를 해놓은 모습이고요. 현재는 어지간한 생산이 끝났기 때문에 수정 발진기라던가 통신기지에 사용하는 모든 아이템이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된 우라늄 전지를 만들고 있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기는 다 철 전서만 만드는 제작기 층입니다. 제작기가 168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청사진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위로 올라가면
마지막 탑층이 나오는데 저거는 이제 통신기지에 필요한 회로기판을 만드는 층이고요. 그러면 사용하고 있다. 아까 말한 우라늄 폐기물 처리하는 입자 가속기의 20대가 이쪽에 이렇게 있고 플루토늄 전지를 여기서 4개로 처리하고 있고 그대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의 핵심인 우라늄 연료봉을 만들고 있는데요. 풀로 돌리고 가동률은 91% 돼 있지만은 실제 가동률은 92% 정도 됩니다. 이쪽에서 나머지 가동률만큼 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확실한 수치가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적어놨고요. 방열판이 이쪽으로 오는 벨트 고속도로가 있는데 여기를 타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회로기판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부품들은 이 벨트를 통해서 다시 고속도로를 통해서 통신기지로 갑니다. 다시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층으로 내려오면은 이곳에 혼합기가 이렇게 있고 또 황산을 여기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 꽤 넓은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소가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물 추출기와 여기에 있는 물 추출기를 사용해서 겨우겨우 공간을 메꿔놨습니다. 이번에는 비상 프로토콜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플루토늄 연료봉은 원래 드론 연료로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외과 테스트리마다 드론 포트를 사용할 생각하니까 전기가 부담돼서 포기하고 싱크를 하자니 전기가 아쉬운 상황이어서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비상 프로토콜입니다. 비상 프로토콜은 원자력 발전소 안에 수동으로 이렇게 플루토늄 연료봉을 넣어놓고 물 추출기만 따로 이렇게 해서 전기를 연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가동할 때 나오는 폐기물들을 보관하는 공간이고요. 플루토늄 폐기물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물 추출기하고 이 원자력 발전소는 모두 풀 오버클럭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가 16동이 있고요. 시험 삼아서 한번 가동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력이 지금 핵파스타가 하나가 풀 오버클럭에 소모솔업이 박혀있는 상태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전력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생산이 40만인 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전력 스위치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렇게 이름을 적어 놨고요. 제가 지은 공장마다는 다 이렇게 우선 전력 스위치를 모두 해놓은 모습이고 이거를 딸깍해서 켜기만 하면 됩니다. 가동! 네, 바로 10만의 수치가 올라가게 돼서 전력 저장고에 지금 전기를 한 개까지 갈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꼭 필요했습니다. 핵파스타는 전력 5배에서 제한 그 자체의 아이템입니다. 가운데의 가동률과 전력 소모량을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여지껏 언더클럭해서 절약한 전기는 핵파스타를 만들기 위해서다라는 말이 과언이 아닙니다. 핵파스타와 구리분말 레서피는 모두 버퍼링 레서피이고 그 중에서 핵파스타는 특이점 쉘과 더불어서 버퍼링 타임이 15초로 현존 아이템 중 가장 긴 버퍼링을 가집니다. 핵파스타 공정은 단순하지만 구리는 순수한 레서피 시리즈 중에 광석을 가장 낮게 요구해서 전기를 아끼는 데는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넓고 물 근처에 있는 곳을 추천합니다. 구리노드 하나로 순수한 구리죽의 공정으로 구리 분말 37.5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구리 분말은 왼쪽 이미지의 사구 사막에서 250, 오른쪽 이미지의 블루 크레이터에서 218.75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주 엘리베이터 5단계 기준으로 다른 우주 엘리베이터 부품을 먼저 완료하고 핵파스타만 집중적으로 생산할 때가 올 텐데, 그때 개발한 구리 노드들을 구리 분말 제작으로 돌리면서 더 개발해서 구리 분말 1000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델러 없이 빠르게 북부 구리 분말 단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리 분말 단지는 정제소가 이렇게 있고요. 이것은 다 버펄에서 피어서 이런 식으로 다 값을 적습니다. 모두 다 계산된 버퍼링 계산이고요. 여기에 창고를 달아줘서 이 벨트 안에서 버퍼를 한 번 더 줬습니다. 이렇게 어셈블리 지휘 시스템 납품이 가장 늦었지만 납품하면서 1800시간 만에 우주 엘베 5단계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진입했을 때 슈퍼컴퓨터와 자기장 발생기는 인공지능 확장 서버를 다 생산하기 충분한 양으로 열추진 로켓 재고도 몇천 개 정도 재고가 쌓여 있었습니다. 전력은 350기가와트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우주 엘베 5단계에서 핵심은 SAM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와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인데, 이 문제에 대해 전체 순도 낮음에서 MK3 채굴기의 전력이 너무 부담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주 엘리베이터 부품을 한 종류씩 하기로 계획했었는데, 인공지능 확장 서버 가공 과정에 양자 인코더가 3개가 가동해야 하고 재고가 준비돼 있어서 생산에 필요한 암흑물질 수정과 다이아몬드만 빠르게 공장을 지어서 생산했습니다. 픽사이트 삼각판은 통신기지 쪽에 생산 라인을 만들었고, 인공지능 확장 서버 생산이 끝나면 생화학 조형기 생산에 투입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전체 순도 낮음을 설정해도 유일하게 바위 사막 11시 쪽에 순도 높은 석회성 노드가 고정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활용하지 않을 수가 없기도 하고, 픽사이트 삼각판 생산에 쓰이는 재생샘과 딱 맞게 사용할 수 있어서 여기를 개발했습니다. 암흑물질 수정 공장은 기존의 다용도 골조 공장을 리모델링해서 건설했습니다. 다용도 골조에 들어가는 고무는 기름 다이아몬드로, 철과 석회석에 필요한 물은 사구 사막 높은 산에서 가져옵니다. 석탄도 같이 사용해서 만든 포장된 산업용 빈과 강철 파이프는 고중량 모듈식 골조 생산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게임 대부분의 암흑 물질 수정과 다이아몬드, 시간 수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소규모로 맵 군데군데에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암흑 물질 수정 공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물은 여기 오아시스에서 파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끌어오고 있고요. 파이프가 모두 정제소에서 사용하는 물입니다. 그래서 가면은 네, 이게 예전에 다용도 골조 공장이었는데 지금은 리메이크를 해서 이렇게 크게 지었습니다. 1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층에는 역시 정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모두 다 철을 가공하는 곳이고요.
네, 철 광석 1200을 이렇게 한 4줄로 나눠서 가공하고, 뭐 공간이 될 때마다는 이렇게 전력 저장고를 박아줬고요. 여기서 강철빔을 아예 사용 안 하는 건 아니라서 여분으로 조금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창고를. 여기가 1.5층이고요. 층에는 이제 암흑물질 수정 공장을 만드는 약간 기본 재료들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11노드를 이렇게 가공하고 있는 재료들이 오는 거고, 이렇게 모두 암흑물질 잔여물이 되면서 이 관을 따라서 위로 갑니다. 여기는 분홍 다이아몬드 만드는 곳이고요. 이 오른쪽은 원래 시간 수정을 만드는 라인이었는데, 지금 시간 수정을 사용하는 인공지능 확장 서버 생산이 모두 끝나서 가동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정제된 철을 가지고 강철 파이프를 만드는 라인입니다. 3층을 가면 여기 전부 다 콘크리트를 만드는 곳입니다. 이 콘크리트가 지금 강철 파이프나 뭐 확장된 산업용 빔이나 이렇게 만드는 데도 사용되지만, 라인을 따로 빼서 특비점 쉘 만드는 데도 사용됩니다. 여기 이제 입자각기가 9대가 있는데, 일부러 멋있게 하려고 여기다가 라인을 이렇게 따놨습니다. 올라가면 입자각기 9대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41.22를 만들고 있고요. 아래에서는 기름 다이아몬드를 이제 다이아몬드로 가공하는 입자가속기가 쭉 있는데, 이렇게 다운클럭을 조금 과하게 해서 전력을 아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물류를 통해 이렇게 토대를 가서 이렇게 가서 본진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인공지능 확장 서버와 생화 구형기에 관련된 공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물류 단지인데, 이쪽 원자력 발전소에서 오는 물품부터 해서 온 맵에 있는 모든 자원을 여기서 분류를 한번 거칩니다. 거의 9분말이 줄을 이루고 있고요. 전부 다 선별 분배기나 다중 선별 분배기를 통해서 회전 초밥 스시벨트를 만들었습니다. 위에는 암흑물질 수정 공장을 만드는 건데, 아까에 비하면 절반의 절반 정도 규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샘을 다시 또 암물잔으로 만들고요. 생화학 조형기는 지금은 생산이 모두 끝나서 돌아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물이 필요하니까 물가에 그냥 이렇게 지은 것뿐입니다. 여기 알루미늄 단지는 지금 좀 리모델링을 해서, 원래는 이산화규소가 필요해서 기본 알루미나 레서피를 사용했는데 다시 걸쭉한 알루미나로 해서 모두 다 최적화시켰습니다. 4층이 이제 원래 없던 라인인데 이번에 지은 거고요. 원래 여기서 픽사이트 주개를 가공하는 공장이었는데, 픽사이트 주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서 모두 라인이 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이제 인공지능 확장 서버에 관련된 양자인 구더대이고요. 이거는 이제 들뜬광자 물질 하고, 단열물은 따로 다이아몬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그냥 수정으로만 만들어서 처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진에 있는 공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의 제조기는 한도 워프 드라이브에 관련된 라인이고요. 지금 두 개를 꺼놨습니다. 왜냐하면 중첩 발진기 재고가 지금 없어서 생산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첩 발진기를 만드는 이 양자 인코더에 암흑물질 수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잠시 이 두 라인은 꺼놓고 이것만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빠르게 중첩 발진기를 재고를 쌓아 놓으면은 다시 돌아갈 것 같아요. 아까 물류 단지에서 이렇게 배송된 거를 여기서 와서 또 이렇게 쌓아두고 구리 분말이 여기 창고로 갑니다. 여기서 쌓아진 구리 분말이 이 사구 사막에 있는 구리 분말 단지 두 개에 있는 것들을 합쳐서 다시 여기서 한가득 모이면 두 개의 입자가 수치로 헤파스타를 가공하고 있습니다. 슈퍼슬롭을 넣어서 지금 가공을 하고 있고요. 저렇게 돌아가다 보니 전력은 계속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파스타는 재고가 이쪽에 좀 있어서 아마 탄도 워프 드라이브 생산이 끝나면 여기에 남은 재고를 다시 우주 엘리베이터에 넣고 끝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게임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외계 전력 증강기의 경우 서버 내에서 소모 슬럽이 12개가 없어진 이슈가 있어서 우주 엘벳 3단계까지는 온전히 운용할 수 없었습니다. SCIM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복구해서 우주 엘벳 4단계부터 온전히 운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엔딩에 가까워지니까 대략 엔딩 시간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6월 24일 플레이 타임 2250시간을 기준으로 대략 400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7월 7일 정도에 끝날 것 같네요. 이것으로 게임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주엘벳 2단계가 제일 힘들었고 우주엘벳 4단계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24시간 대디 서버라는 점과 훌륭한 동료가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못했을 거예요. 서버를 계속 유지해주시고 도와주신 아싸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엔딩을 보면 간단하게 소식을 올리고 끝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